네, 반갑습니다. 2회 모의고사 풀이로 인사를 드리겠네요. 털보쌤 방재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모의고사 5월 18일에 봤는데 사실 난이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별 한 4개 정도에 육박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물론 쉽긴 쉬웠는데 이게 좀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겁한 그런 야비한 그런 내용들로 좀 차 있는 문제점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부터 라까지죠. 다라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 나와야 정상인데요. 일단 이 순서를 맞출 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번 그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나와 라를 통해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직후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1945년 12월이었죠. 12월에 누가 모입니까? 이 모스크바라는 동네에서 세 나라의 리더들이 모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서 강대국들 네 나라가 이 한반도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길게는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직 감각이 없으니까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되살려줄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통치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좌와 우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같았어요. 좌건 우건 할 것 없이 모두 반탁이었습니다. 반대한다 이거죠. 왜? 우리가 35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었는데 연장을 5년 더 연장하라고 싫어 라고 하면서 둘 다 반탁을 하다가 여기 좌익 친구들만큼은 찬탁으로 돌아섰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 당연히 좌와 우의 대립이 엄청나게 치솟겠죠.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총 들고 가서 사람 쏴 죽이고 그랬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끝난 이후에 물론 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우리들끼리 한번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보자 해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모이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사실 뭐 별다른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렬이 돼요. 그래 버리니까 이 타이밍에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을 장식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남방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뭐 어쨌거나 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건 그럼 요거겠네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가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닌 2번인데 자 그 다음으로 보실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이분 정도면은 거의 뭐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실력 있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분께서 저런 무게감 있는 말씀을 하셨다. 비상 걸린 겁니다. 그래서 좌와 우가 합작 운동을 펼쳐 나가죠.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좌익 대표로서는 물론 좌익이라고 해서 그냥 왼쪽에 있는 좌익이 아니라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이 등장을 하고 중도 우파로서는 파리강화회의 기억나시죠? 바로 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해버리면서 역시 또 좌우 합작 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음에 나올 건 당연히 다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뭐 쭉쭉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난 이후에 또 한 번 미소 공동위원회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2차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야, 너무 머리 아프다. 이 한반도 쥐방울 만한 동네에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요걸 갖다가 우리 유엔으로 상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유엔에서 다뤄봅니다. 자, 다뤄보니까 야, 이것도 골치 아픈데 야,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요 한반도 여기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합시다. 인구에 비례해서 합시다. 쓱 해가지고 유엔 그 선거 감시위원단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근데 이 북쪽에서 방북을 거부하죠. 꺼지라고 해버린 겁니다. Get out. 결국에는 유엔 지역에서는 그래 그럼 남쪽만 선거해 라고 결정이 났던 것이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간에
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는 사실상 남과 북이 갈려버리기는 거의 뭐 초읽기 단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김구 선생이 등장을 하시죠. 김구가 한마디 합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해가지고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 구차한 일신의 안위를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북쪽으로 넘어가시고 이걸 우리가 남북 협상이라고 불렀죠.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아까 나왔던 여기 김규식까지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그냥 냅다 50총선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가 바로 1948년 5월 10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을 갖다가 세 번째 순서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50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짠짠 뽑히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등극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지고 뭐 점점 시간이 흘러서 라가 마지막 정답이었는데 이게 그 에치슨 선언이라고 해서 1950년 1월이었죠. 6.25 전쟁 터지기 불과 반년 전쯤에 있었던 미국이란 나라는 너희 한반도를 갖다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식의 그런 선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사실 그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머리를 쥐어짤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만져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 2번이죠.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은 거. 그러니까 거의 뭐 또 전형적인 문제 하나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1조를 보실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태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태형. 그리고 또 6조를 보시면 뭐 태로서 볼기를 친다? 좋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시행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1910년대를 장식했던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거? 이거 조선인 태형령이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만 잡아다 족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우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이거 약간 느낌 있습니다. 잠깐 제끼고요. 동그라미 2번,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요게 좀 어려웠을 텐데, 경의선은 1905년에 개통됩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이어주는 그런 라인 철도죠. 정답은 그래서 2번 땡이고 3번 신간회 창립기념식. 여러분들 그 신간회는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1927년쯤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20년대에나. 그러니까 아무런 또 연관이 없고 4번 한국광복군. 만약 지금 이 강의를 몇 층에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4번 고르신 분이 계신다. 창문으로 뛰어내리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피난 생활을 하다가 무려 8년에 걸친 시간이었죠.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만들어낸 그런 군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40년대, 정확하게는 1940년.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보실까요? 주석에 김구가 떴네요. 그리고 부주석에는 김규식 떴고 밑에 뭐 신익희, 김원봉, 조소왕, 최석순 그야말로 한 획을 그은 분들이 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피난을 다니던 그런 시기, 마지막에 정착했던 충칭 시기라고 보셔야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김원봉과 김구가 한 배를 탔던 시기가 그때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정답 보실까요? 1번 국내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가 운영되었다. 여러분들 연통제와 더불어서 교통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때는 바로 1919년부터 1923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그 첫 시기에 활약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하지만 요게 발각이 되어버리고 3번으로 가실까요, 여러분들? 바로 한번 3번으로. 연통제와 교통국 다 발각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임 통치 청원서가 발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게 하면 좋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비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싹 다 모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1923년이었어요. 국민대표회의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게 되죠. 야, 임시정부 다 때려 부수자, 새로 만들자, 창조파. 야, 그건 너무나도 심했다, 개조파. 둘이 한판 열심히 맞짱을 뜨다가 결국에는 다 빠져나갑니다. 니들이랑 안 논다 하고 결국에는 현상유지파의 김구만 혼자 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갔던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본 수업 때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야말로 풍선 쪼그라들듯이 사르르르 녹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한인 애국단을 김구 선생이 조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투톱이죠. 거의 뭐 호날두 메시입니다. 누구랑 누굽니까? 이봉창과 윤봉길 이 두 분의 활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1931년부터 32년까지 맹활약을 펼친 단체이기 때문에 역시 위에 나와 있는 충칭 시기 40년부터니까 맞지가 않죠. 우리 4번 한번 보실까요? 한국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맞습니다. 당시 대일 그리고 독일이죠. 두 나라의 선전포고를 때려버리고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단체가 바로 충칭 시기의 한국 광복군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그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다가 기억해 주셔야 할 거 있다면은 미국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죠. 미국 OSS 그 영화에 보시면 그 CIA 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CIA의 아버지 같은 그런 조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4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법령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그 주어진 그 지문을 보자면요,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그렇습니다. 농지를 매수한다고 나와 있고 뭐 쭉쭉 나와 있는 거 내용들 보면은 뭐 딱 봐도 1948년 이후에 만들어졌던 요 재헌국회의 활동이었습니다. 재헌국회의 활동을 우리가 크게 뭐뭐뭐로 공부했었습니까? 가장 먼저 있었다면은 뭐 친일파 청산하기 위해서 뭐 반민족 특별법 제정했다. 뭐 이 내용도 있었고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농지개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 있는 재헌국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7월 17일 뭐 지금은 우리가 휴일이 아니어서 잘 기억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을 제정했던 그런 시기였고 뭐 대통령도 이분들이 선출한 것이죠. 뭐 어쨌거나 그런 농지개혁법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1번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는 북쪽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또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만큼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가운데서는 뭐 협동조합 가운데서는 뭐 수리조합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농업조합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서 협동조합은 북쪽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이 있긴 합니다만 이 농지개혁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 땡. 2번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가 왜 나옵니까? 이 총독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1910년대부터 막판까지 운영되었던 그런 최고 기관 아닙니까? 총독부가 물론 이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건물은 땡이고 우리 4번 먼저 볼게요. 4번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에게 무상으로 이건 북한 빨갱이 형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땡이고요. 3번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소작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소작농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따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지주라 그러죠. 이 사람이 이걸 다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소작이라고 해서 띄워주는 거죠. 소작농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뭐 예를 들어 열성 나왔다 치면 반 정도 얘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고 자작농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농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는 그런 자작농의 형태가 더욱더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여러분들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작하는 사람에게 땅이 있어야지 경작하지도 않는 이 돼지 새끼들이 가지고 있어서 뭐하니? 이런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5번인데 요거 진짜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울 수밖에 없었냐면요. 여러분들 거기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죠. 이게 몇 대 대통령 선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만 보고 알면은 진짜 센스가 좋은 거고 일단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요 가는요 2대 대통령 선거고요. 그리고 나가 3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딱 선출이 되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물론 당연히 48년에 뽑혀가지고 이때 당시에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어요, 여러분들. 4년 동안 딱 채워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50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이 50총 선거를 통해서 뽑힌 재헌국회 이 사람들의 임기가
열심히 헌법을 만드는데 노력하세요라고 해서 불과 2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뒤에 선거를 해야겠죠. 선거를 했는데, 이거.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었고, 이 무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다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좆됐다를 외치면서 1951년에 1차 개헌을 단행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1년에 자기의 편을 들어줄 만한 자유당을 창당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또 연달아 가지고 뭐 합니까? 그죠? 발췌개헌이라고 해서 1차 개헌을 단행하죠. 이 발췌개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 간선제를 갖다 직선제로 바꿔버리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51년이면요, 여러분들,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대 대통령 선거가 1952년에 있었는데, 전쟁의 와중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전쟁 중인데, 누가 장수를 함부로 바꾸냐? 그런 말처럼 딱 인용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승만을 뽑아야겠지. 지금 전쟁 중인데 미국이랑 친한 사람 해가지고 이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신 거죠. 그런데 요 가와 나 사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대 대통령 선거 딱 했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 그 사이의 일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쯤에 있었던 일. 대통령을 2대 쫙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시 법에 의하면 진짜 헌법에 의하면은 딱 대통령은 2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바꿔치기를 하죠. 어떻게? 적어도 나는 초대 대통령이니까 초대 대통령만큼은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즉 국민들이 선택만 해준다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만의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2대 개헌, 2차 개헌, 4.4.5입 개헌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정답을 고르자면 동그라미 4번으로 가셔야겠죠. 네. 동그라미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보실까요? 부산에서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5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때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땡이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요거는 우리 그 박정희 장군님이 떠올라야겠죠. 이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1961년의 일이기 때문에 훨씬 뒤입니다. 이게 52년이고 이게 56년이니까요. 훨씬 뒤의 일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3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48년 이 재헌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활동 가운데 하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틀린 겁니다. 그래도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겠죠. 참고로 거기 뭘 가지고 힌트를 삼냐면 여러분들 거기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힌트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거 하나 만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6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밑줄 친 정부가 실시한 정책이랍니다.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면서 힌트를 드릴게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의 즉위식이라고 죄송합니다. 취임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업적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1번 보실까요? 중국 소련과 국교를 맺었다? 이건 북방 외교로서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이었고요. 동그라미 2번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건 DJ 혹은 노무현 이렇게 가야겠죠. 3번 7.4남북 공동성명. 이건 우리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일이니까 이것도 틀렸고 4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맞습니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7번 가실까요? 북한의 시대별 대남 도발의 특징에 대한 서술이다. 틀려먹은 것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60년대 전반에는 군사분계선을 연하는 지역에서 군사적 습격과 납치 맞는 말이죠. 네. 2번 보실까요? 60년대 후반에는 월남전 형태의 게릴라전을 통해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추구하였다. 요게 일단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68년 1월 써드리겠습니다. 1968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121 사태라고도 부르고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가지고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죠.
요걸 통해서 과연 이 남쪽에서도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친구들이 그 빨갱이 친구들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재미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도 저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실험 같은 느낌으로다가 내려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근데 3번이 틀려 먹었습니다. 왜 3번이 틀렸냐면요. 1970년대 근데 밑에 국제적 테러 떴죠.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테러라고 한다면 1980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83년도에 있었던 뭡니까? 그쵸?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그리고 1987년에 있었던 김현희라는 그런 또 인물이 있었죠. 바로 칼기 폭파 사건. 그야말로 국제적인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벌어진 이런 격차를 한번 또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70년대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뭐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라든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그러니까 뭐 테러라기보다는 잡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땡이고요. 80년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 4번 맞는 말이죠. 뭐 잠수함 침투, 뭐 북방 한계선, NLL 이라고 해가지고 99년에 있었던 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문제 8번입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회의.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삼국 외상회의 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결정된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일단 4번이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렇습니다. 1번 볼까요? 좌합작위원회.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기껏해가지고 좌합작위원회 만들겠습니까? 땡이죠. 이건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만든 겁니다. 2번 한미연합사령부.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 말년쯤에 1978년에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그 기구입니다. CFC라는 약자를 또 가지고 있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떠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1945년에 광복 직전이죠. 이때 당시에 그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조선 건국 동맹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44년이에요. 그러다가 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이 딱 온 순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맹활약을 펼칠 준비를 딱 합니다. 물론 활약은 못 합니다. 네. 그거 하나만 만져주시고 정답은 4번. 우리 9번 한번 보실까요? 다음 취지문이 작성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거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끝났네요. 뭐 또 있나? 또 있을까요? 첫째,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쓰자.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워낙에 쉬운 내용이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바로 평양에서 시작된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것을 갖다가 만든 거 우리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해줍시다 뭐 이런 뜻이죠. 당시에 그 일본이 일단 정답은 1번인데요. 이거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1920년대에 회사령이라는 걸 폐지시켜버립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10년대부터 해가지고 회사령은 허가제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 총독부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깐깐하겠죠.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한테도 어려운 겁니다.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일본 기업들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폐지시켜버리고 신고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은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기쯤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만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관세 철폐입니다. 관세가 철폐된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해서 도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관세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비싼 차는 못 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독일을 대표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동차가 딱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 B라는 해외 외제차는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뭐가 붙습니까? 관세가 붙죠. 그래서 이게 비싸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가 없어진다고 칩시다. 둘의 가격이 똑같아요. 성능이 똑같은데 가격도 똑같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무슨 차를 사겠어요? 당연히 죄다 요거 사지 않겠습니까? 이거 애국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사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싸고 질 좋은 일본 물건들이 쭉쭉 들어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기업 다 말아먹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물산 장려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해야지, 우리가 남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시고요. 2번, 3번, 4번은 모두 3, 40년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20년대를 대표하는 물산 장려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1번. 그리고 10번 문제인데요. 요거를 갖다가 또 역시 순서대로 나열하는 상당히 지저분한 문제가 또 제가 출제를 했는데, 요게 일단 정답을 던져드리자면요. 1번이 정답입니다. 니은 보실까요? 우리가 척화주전론이라고 해서 화해를 배척하고 맞짱 한번 뜨자, 뭐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통상 반대운동, 요 니은은 여러분들 1860년대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이거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이름 갖다가 둘 중에 한 명 기억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기정진, 뭐 이항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1860년대 가장 대표적인 1860년대 나와 있죠. 척화주전론 운동자들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으로는 기억이죠. 외양일체론입니다. 이 외양일체론은 말 그대로 일본 놈들이나 서양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제발 이것들이랑 놀지 맙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70년대가 되겠고, 가장 유명한 인물로서는 최익현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을이죠. 리을은 뭡니까? 리을은 우리가 영남만인소라고 해서 거기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보일 겁니다. 당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놀러 갔다가 황준헌이라는 청나라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딱 봐요.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연대하고 일본과 맺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짝씩 흔들리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영남만인소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요게 1880년대가 되겠죠. 요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뭐 이 사람 말고도 제가 본 수업 시간에 홍재학이라는 사람 이름도 알려드렸는데,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남만인소, 영남 지역에 있는 10,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상소를 올립니다. 이런 뜻이죠. 물론 10,000명은 진짜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10,000명이 아니라 존나게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고, 우리 리을 한번 보실까요? 리을, 디귿이죠. 디귿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일 의병운동이라고 해서, 요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야겠죠. 가장 먼저 1895년에 벌어졌던 을미 의병, 그리고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그때 을사 의병, 그리고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군대 역시 강제로 해산당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 들고 일어났던 정미 의병까지,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니은 기억, 리을 디귿 1번으로 가셔야 정답이겠죠. 이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분들을 갖다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번 보실까요? 다음 글에 설명하는 조약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사실상 조약하면 거의 강화도 조약이 단골 손님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구실로 끝났네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이 옳지 않은 내용일까요? 강화도 조약하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1번 보실까요? 부산 외의 두 곳을 개항했다. 그렇습니다. 부산은 원래 개항되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말고 인천, 그리고 원산이라는 동네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개항을 했습니다. 요게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해안 측량권 부여.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동서남이죠. 이렇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 있는 해안 측량권. 수심은 얼마나 되는지, 밀물과 썰물은 몇 시에 걸쳐서 벌어지는지 죄다 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 아마 본 수업 시간에 비유를 했었을 겁니다. 남의 집, 친구 집 가가지고 부모님 속옷 세배우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속속들이 일본이 파악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우리 4번 먼저 보실까요? 4번. 치외법권. 그렇습니다. 이 치외법권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정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법정에서 일본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치외법권.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3번 좀 보실까요? 최국 대우랍니다. 최고의 은혜로서 대우를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니까 3번은 틀려먹은 것이죠. 네. 그래서 3번이 땡입니다.
이렇게 11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 헌법이 시행되는 당시에 통일정책이 아닌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67조, 70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보실까요, 한번?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자, 두 번째,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그리고 중임할 수 없다. 게임 끝났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모르시는 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쓰십시오. 1987년에 있었던 6.29 선언을 통해서 달성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직선제로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그 헌법은요, 9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육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육공화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1번 보실까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성사했다?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니까 육공화국 때 맞습니다. 3번 먼저 볼게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정상회담 끝났습니다. 요거는 바로 DJ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일이고, 4번 보실까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태우 대통령 때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통일의 3대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이니까 육공화국 땡이죠. 이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공화국 때 3공화국 막판 때쯤의 일이죠. 유신헌법 되기 전에. 예. 자, 그 정답 2번이고요. 13번 한번 보실까요? 다음 독립운동 단체와 관련 없는 거, 틀려먹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일단 힌트를 볼까요? 가장 먼저 중심인물, 안창호, 타라닥탁, 양기탁, 신채호 떴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감이 와야겠죠. 두 번째, 기독교 인물들? 여기까지는 모르겠어. 세 번째, 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감이 딱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의 날조, 105인 사건.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바로 신민회가 돼야겠죠.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에 해체하는 그런 비운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내용들을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대성학교와 우산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오산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웠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자기 회사 태극서관, 이걸 통해서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보실까요? 국내의 요인을 암살하고 식민 통치권을 파괴한다? 그런 과격한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3번 땡이고, 4번 보실까요? 이회영 형제의 헌신으로 남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그렇습니다. 신흥 강습소, 나중에는 신흥 무관학교로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단체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고, 14번도 좀 보실까요? 뭐야 이거? 되죠.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게임 끝나야 됩니다. 쭉쭉 보시면은 이 내용은 그겁니다. 네. 이 내용은 1885년에 육일준이라는 인물이 제시했던 조선, 혹은 한반도 중립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직전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배경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영국군이 거문도를 갖다가 불법으로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요즘에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자꾸 남하를 해오니까 그에 대한 견제책으로 영국이 선택했던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길래 틀린 겁니까? 1번 볼까요? 제1차 영혈동맹, 요거는 여러분들 연도를 외우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시기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자고요. 러일 전쟁 터지기 2년 전입니다. 1902년에 영일동맹이 1차로 체결이 되고요.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일단은 1895년인데 요거는 제가 2번과 3번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일본이 청나라와 한판 전쟁을 벌이죠. 때가 바로 1894년부터 95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청나라의 랴오둥반도를 가져가기 위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랴오둥반도를 만약에 일본이 가져가게 된다면 가장 비상이 걸리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러시아. 당연히 중국은 당연히 비상이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 새끼들 뭐야? 이 쪽발이 새끼들 위로 올라오려는 건가? 라고 해서 이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면서 삼국 간섭을 통해 이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끔 압박을 넣었다.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1895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1885년에 있었던 6.1준의 중립화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땡이죠. 자, 우리 15번 한번 보실까요? 울릉도의 영유국가, 이 지역. 근데 딱 봤을 때 일단은 쉽죠. 독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15번 문제는 별 5개로 친다면 5개입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문제인데? 이게 더러운 문제인데, 1번 보실까요? 일단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3번 먼저 보실게요. 만기요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조선 후기에 쓰여진 그런 역사책입니다. 여기에서도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4번 역시 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우리나라 역사상 황제라는 표현을 빵빵 쓸 수 있었던 건 이때 대한제국 때죠.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지증왕 13년. 이때가 이게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게? 이게 신라시대 왕입니다. 신라시대. 당시 지중왕이 이사부라는 장군을 시켜서 우산국을 복속하게 만들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고려시대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고려시대에 쓰여진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지중왕은 신라시대의 왕인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중왕 하면은 거의 무슨 진흥왕, 법흥왕, 진흥왕 이전의 왕이에요. 엄청 오래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부터 독도가 함께 해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만지시면 되겠고. 우리 16번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자세하게 좀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 16번 보실까요? 1932년 4월 한인애국단이 감행한 이 사건. 한인애국단까지 딱 듣는 순간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쭉쭉 내려보면은 셋째 줄에 이봉창의 의거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엔 성공을 거두었다.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오르죠. 이봉창이 호날두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 있는 윤봉길은 메시입니다. 윤봉길에 대한 내용이죠. 1번 보실까요? 일단 1번. 안중근이 떴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토 히로부를 갖다가 1909년에 작사를 내셨기 때문에 시기상 맞지가 않습니다. 땡이고요. 2번 김상옥, 3번 나석주. 이 두 분은 모두 의열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땡이에요.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윤봉길 떴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 국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몰라요. 들어본 적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셋째 줄 보시면 금수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첫째 줄에 보시면 흥남부두 떴습니다. 이게 흥남부두 철수작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사후퇴를 맞은 그 직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은 니은과 디귿 사이로 가셔야겠죠. 우리가 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에게 넘겨줍니다. 이때가 1950년 7월 15일. 전쟁 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쪽으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애석하게 중국군 짱깨 새끼들이 쫙쫙 끼어들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51년 1월 4일에 후퇴를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쭉쭉 내려옵니다. 이 쭉쭉 내려오던 시기에 있었던 게 바로 여기 지금 노래 가사에 나오는 흥남 철수작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사이에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18번 한번 보실까요? 지금 군사 협조 나왔습니다. 쭉쭉 협조나 나오고 1번 보시면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 끝났죠. 그리고 2번도 보시면 월남 떴습니다.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파병. 기억들 나실 겁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나자마자 터진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것이죠. 정답은 1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 집권 첫 번째 파트 60년대에 대한 내용이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 김영삼 형님이라고 아까 전 파트에서 배웠었죠. 3번 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 이건 이승만 대통령 시작 부분 재헌국회의 업적입니다. 재헌국회는 업적이 48년부터 50년까지예요. 2년입니다. 그리고 4번 금융거래의 투명성 금융실명제 이것도 역시 YS 김영삼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번 정답이고요. 19번 보실까요? 일제가 다음 대책을 마련한 배경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뭡니까 이거?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살짝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밑에 일단은 힌트가 사람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사이토 마코토라고 해서 이 양반이 1919년에 우리나라 총독으로 부임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기죠. 맨 위에 보시면 생각을 해보니까 장래의 운동은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운동이란 뜻이죠. 작년 봄에 행해졌던 만세소요 같은 만세소요니까 개판으로 버렸다 이런 뜻이죠.
어린애 장난 같은 것과 다를 것이다. 실력 있는 조직적 운동일 것이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3.1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통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겠네요. 네, 그 1번, 3번, 4번은 모두 다 20년대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배경을 묻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망의 20번 문제 좀 보실까요? 20번 문제는 동북공정, 즉 중국의 역사 왜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하나하나 이거 약간 어려운 내용일 텐데 1번 보실까요? 1번부터 단군은 신화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중국의 입장이 아니에요. 1번 보실까요? 단군은 신화적인 존재였고 단군 조선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땡이죠. 중국 애들, 짱깨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 은나라의 왕족 기자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만들고 주나라 왕실의 조회에 참석해서 제후의 국가가 되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중국의 역사를 갖다가 구분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춘추 전국시대로 가는 것이고 당연히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만리장성을 만든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딱 등장을 하는 것이죠. 뭐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주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그 중국에서 탈출해온 기자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다. 땡이죠. 2번 땡입니다. 4번 먼저 볼게요. 연나라 출신이 고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에 고조선은 중국사의 일부로 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나라 출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만 조선의 위만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출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 같은 복장을 하고 머리 그 상투도 투고 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래 뭐 짱깨라고 칩시다. 짱깨 새끼라고 치자고요. 그 불과 얼마 전에 저기 어디냐 브라질 대통령으로서 일본계의 인물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은 야 브라질의 역사 우리 역사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땡. 정답은 3번으로 단군 조선은 한반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실존하는 국가다. 맞습니다. 이 그럼 중국 애들이 묻겠죠. 야, 그럼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그게 대체 뭔데? 예를 들어봐라.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고인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겠고 뭐 비파형 동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다란 예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뭐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고인돌 이런 것들은 죄다 고조선의 영역 내에서만 발굴이 됩니다.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 짱깨 땅에선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역시 또 우리의 역사로서 한반도의 독자적인 문화로서 등장한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5월 18일에 치러진 2회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좀 지저분한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또 그런 약점들을 하나하나 이 풀이와 함께 보완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거의 무슨 동네 어린아이들 팔 비틀듯이 가볍게 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명언 아닌 명언을 날리면서 우리 다음 모의고사 그리고 또 본 수업에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털보쌤 방지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